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앙아시아의 제일 중심 국가인 또 내륙으로서는 가장 큰 나라인 우리 카자흐스탄으로 가겠습니다. 이 나라는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인구는 2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27배나 되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렇게 넓은 나라의 인구는 2천만, 우리 남한 인구, 북한 인구만도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자흐스탄 하면은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만큼 러시아 다음으로 이 카자흐스탄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러시아가 지금 또 이 카자흐스탄은 제2의 러시아로 간주를 하고 있을 만큼 아주 가깝게도 지내고 또 이제 여기는 밀이라든지 이 농산물이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이게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식량을 삼을 정도로 굉장히 참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처럼 대부분은 아시아 나라입니다만은 그쪽 서쪽의 일부는 동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는 그런 러시아처럼 그런 나라가 이 카자흐스탄입니다. 터키도 그렇죠. 이 튀르키예 나라도 가보면은 한 30%가 유럽에 속해 있고 이쪽은 다 아시아권입니다. 자, 여기 우리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 토카예프 대통령은 1953년생이시니까 이제 일흔이 좀 넘으신 분으로 이분은 제2대 대통령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집권 여당인 아바나트의 당 총재직을 맡았으나 4월 26일 이제 그 어, 이때 전당대회에서 이 원내대표에서 당 총재직을 이양함으로 동시에 탈당하며 현재는 무소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푸틴과 면담을 하고 지금도 이 러시아하고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협력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로서는 이 가장 탐나는 나라가 사실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거인이라고 이름할 만한 이런 이제 어,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나라 또 중앙아시아의 가장 센터의 나라입니다만은 여기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그 러시아 또 중국 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투르크메니스탄 또 이제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참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1890년경에는 러시아의 보호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카자흐스탄은 스타닌은 1925년에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는 카자흐 소비에트 유니언 이게 편입이 됐고 그러다가 1991년 이제 구러시아가 해체되고 붕괴될 때에 이때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992년 3월에는 독립국가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광대한 이런 평원국으로 기후는 대륙적으로 건조하고 초원과 사막이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천산산맥이 있고요. 우랄 알타이어 산맥 밑으로 또 카자흐스탄하고도 이 바이칼 호수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아주 넓은 또 다양한 지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모종에 있는 거예요. 철, 구리, 납, 아연, 금, 니켈,
크롬, 망간, 보르크사이트, 인회토 등 이런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많은 나라들이 이 카자흐스탄하고 굉장히 이게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입니다. 공업 발달의 기초가 되는 이들의 자원의 채광, 야금업이 발달돼 있고 화학 공업인 카바이드, 인조, 고무, 과린산, 비유, 비료, 또 섬유, 플라스틱 이게 발달돼 있고 기계 장치 제조업인 농기구, 광산기구, 기계, 압연기, 또 석유업 장치, 또 이 압착기, 펌프 등도 발달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1954년부터는 광대한 농지가 개간이 돼서 밀, 귀리, 보리 등을 산출하는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세계 최대 곡창지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밀과 또 옥수수 또 이런 것을 전 세계 먹여 살리는 미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 중앙아시아 지역은 카자흐스탄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것이 많은 양이 러시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화학 이원소 이제 그 기호에 있는 이런 것인데 이게 거의 다 이 카자흐스탄에서 다 개발이 됩니다. 매장이 돼 있죠. 그래서 참 대단한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있는 그 대통령과 굉장히 절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기 때도 세 번인가 그 국빈 방문하셨고 은퇴한 후에도 두 번인가 더 이렇게 가셔서 쉬는 모습을 볼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카자흐스탄 외교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마다 이 나라에 다 공식 방문을 하셨죠. 그만큼 거기는 또 우리가 되는 고려인들이 10만 명 정도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이분은 초대 대통령입니다. 국부죠. 이분이 이제 그 오랫동안 이렇게 그 대통령을 있다가 이제 요즘 최근 이제 현지 대통령으로 이제 2019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나자르 바예프라고 참 아주 정치를 잘 했습니다. 자, 우리 카자흐스탄의 지리를 보면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가장 큰 내륙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끼지 않는. 그래서 한국의 27배나 되는 영토. 대한민국 다 우리 저 한반도 다 합치면은 약 한 13배 되는 그런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270만 4,900 제곱킬로미터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르헨티나보다도 조금 작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보세요.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는 게 6,846m. 이게 나일강 길입니다. 이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동쪽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그 위구르 또 신장 그 주와 이렇게 면접돼 있고 남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이게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 또 기르기스스탄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 대부분이 중앙아시아에 속하지만 카스피의 저 서쪽에 있는 이쪽은 우랄 산맥, 서쪽은 동유럽에 속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평년국으로 초원과 사막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큰 규모의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주요 강, 호수 이것이 아랄해 또 이 발하슈 호수, 우랄강 또 시르다리아 강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기후 변화로 봐서는 대륙성 기후로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이 좀 일찍 시작되는 편이죠. 10월 말부터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 됩니다. 또 여름은 참 덥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계 아시아 올림픽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동계 그 아시아 게임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 평형과 골짜기 지역에 그 특징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250m.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죠. 남부 산악지대는 450m, 조금 더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 사막은 비가 훨씬 적게 내리고 있고, 거기에 초원지대, 스텝이라고 그러죠. 이 스텝과 이 초원지대, 그게 넓고 사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천산, 이렇게 높은 산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이제 천산 지대입니다. 알마티만 가더라도 알마티의 바로 위가 천산도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인구로 보면은 대부분이 카자흐 사람입니다. 우리 카자흐라고 그거는 발음 발음인데 거기 현지인들은 카자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70%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인이 18%, 우즈베키스탄인이 2.9%, 우크라이나 사람이 2%, 위구르인들이 1.4%, 또 타타르 사람이 1.2%, 독일계가 1%, 그리고 고려인이 10만 명 사는데 약 0.6%를 이루고 있는 이런 이제 추세입니다. 언어는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고려인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고려인이라는 것은 구소련 붕괴 이후에 독립국가 연합의 국가들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 러시아 일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스탄, 또 투르크메니스탄, 또 기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여기에 이제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 우리 조상을 고려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전체 합쳐서 한 50만 명이 있다고 추산되는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주하였으며 남부 러시아의 볼고그라드 부근, 또 카프카스, 또 남부 이런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고려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1860년경쯤 이들이 러시아에 속해 있던 이제 그 프리모르스키주, 여기서 이제 훗날 그 블라디보스톡이 되는데 이쪽으로 이주했던 한인들이 바로 고려인의 기초가 됩니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고려인들이 이제 여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죠. 카자흐스탄에는 한 10만 명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고려인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1988년 그때 우리 할 때 그때 이제 이 구소련의 이제 전 소련 고려인 협회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돼서 그때 결성이 됐다고 그래요. 고려인들은 조선인민, 바로 북한입니다. 국적을 가졌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소련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도 한 세기 이상 지나면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러시아 친화적인 특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고려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4세, 5세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세만 해도 거의 고려말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렸던 아리랑 이런 건 기억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려인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또 그들이 먹는 음식과 또 이렇게 설날이며 추석이며 지키는 이런 명절은 또 우리 한국 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퍽 이렇게 한국에 대한 것에 이 애향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면 이들을 조선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한국 오면은 한국인이라 그러는데 이들이 사실 이 북한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산 그런 계열이 있기 때문에 남한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바로 우리나라 올림픽 대회할 때에 그때 이제 남한의 서울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또 발전된 모습 또 도로에 차량들이 많은 거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북한을 통해서 전해왔던 남조선, 즉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었는데, 이 올림픽 때 또 선수들 가운데 일부, 또 임원들 가운데 일부들이 우리 고려인들이 오셨어요. 그들이 직접 대한민국 이게 이제 문화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본국에 가서 고려인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그 후로 고려인들이 이제 꿈에도 그리고 가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셨고 일부는 또 한국에 귀화를 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이라는 것은 우리 아신 대로 조선 바로 그 전의 나라가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나라의 그 이름과 관계없고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코리아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우리는 코리아 우리는 한인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적인 것은 코리아지 않습니까? K를 쓰고. 그런데 이게 코리아도 본래 K가 아니거든요. C거든요. Corea. 요게 꼬레아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꼬레아가 프랑스 또 남미 계통, 포르투갈, 스페인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꼬레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C입니다. 본래가. C인데 일제 때 강점기 때에 일본이 자기들이 이제 제2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C로 쓰면은 자기보다 앞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C를 K로 고쳐가지고 코리아, J 그 다음에 오는 K로 고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 사람들이 그렇게 고친 건데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 지금 70년도 넘었잖아요. 지금 원래 그저 2025년이니까 1945년을 빼면 80주년이 된다고 원래가 광복절 80년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는 이 K보다는 C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C.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또 고치지 못하는 거는 워낙 이제 코리아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을 K로 안 하고 C로 합니다. 코레아라고. 그리고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를 C로 지금 또 쓰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분들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려인 하면은 그게 더 맞는 얘기예요. 고려인.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이 까레이스키라고 러시아 언어로 한민족적인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꼬레이스키 이게 이제 러시아 말로 코리아라는 그런 뜻이죠. 고려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고려 사람 여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우리 고려인이라는 명칭이 우리나라 올림픽 때부터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극동 러시아와 시베리아로 이주한 것을 보면은 1980년대 초 하면은 우리나라 정조 시대입니다. 이제 그 영조가 있었고 정조 그 시대 때에 그 국정에 혼란했어요. 소수의 양반들이 절대 다수의 토지를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인과 고려인은 출신이 다른데 조선족들은 가난한 농민이었고 조선족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가난을 피해서 먼 나라 청나라 동북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만주입니다. 고려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18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 이후에 일제의 압력을 피해서 연해주 이주한 독립운동가와 상업을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조선인들과 다르게 조선인들 하면은 주로 이제 이북에 살고 있는 지금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걸 이제 해서 이들이 고려에 이게 그 자본이 존재하여 부유한 편이었고 연해주의 이주에서도 농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만주 사변 1936년입니다.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들의 그 지원을 받고 연해주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먹고 살고 문화를 이루고 꽤 괜찮게 살았죠. 연해주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인들의 파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1937년에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다 멸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고려인들의 그런 파워가 그렇게 이제 세졌습니다. 1990년, 1900년도입니다. 이때 그 수가 급증하여 1890년에는 고려인이 이 프리모르스키 지방 이게 연해줍니다. 여기 전체 인구의 20%까지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되기 이전에 극동 러시아의 고려인은 러시아인보다 많았고 러시아 지방 관리는 고려인들에게 귀회를 종용하기도 했답니다. 1897년에 러시아 제국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은 러시아 전체에서 고려 말을 하는 고려의 말을 합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2,600명이라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1902년에는 이게 3,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인구가 자꾸 급증하는 거예요. 1900 그 초기입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병합할 그때입니다. 러시아와 조선 모두 일본과 대립을 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노일 전쟁이 1904년, 또 이제 그 청일 전쟁이 1905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1907년에 러일 전쟁이 종료되면서 러시아는 가난한 소장농들이 그 조선인들이 내버려 두고 독립운동가와 농장이라는 자본을 소지한 고려인들이 일본군의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일제를 도우는 척 하면서도 독립군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의 아지트가 바로 블라디보스톡 이 고려인들 중심이에요. 지금도 거기 가면 많은 독립 유적지가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일제를 도우는 척하면서 이렇게 그 독립군을 지원했고 1919년도에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에 모여 3.1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도 보존돼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은 군대의 보충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등 러시아 문화에 상당히 적응을 잘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땅에서 수탈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해서 이들이 1870년부터 이 이주했던 이민들이 잘 좀 살고 해서 한때는 러시아가 이 블라디보스톡을 우리 한국에 다시 가져가라고 한때도 있었습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 때에 그때 그 옐친이 그 당시에 그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많은 차원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채권국이 되고 러시아는 우리에게 채무국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한 딜이 당신들이 우리 블라디보스톡을 가져가시오. 그걸 자기들 빚 갚는 대신에 그런 제안을 대한민국에 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뭐 국회라든지 그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교 관계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누가 책임지게 이렇게 그 일하는 분이 없는지 이런 제안들을 우리 아르헨티나에도 봤죠. 또 많은 동남아에서도 자기 나라를 한국에 소속하려고 이렇게 하는 국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반응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러시아에 이게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정말 이렇게 모문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 가장 소수민족 가운데서 이 한민족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37년부터 39년까지 스탈린이 그 공산주의 가장 악독하게 정치했던 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스탈린의 그 영향으로 6.25 사변이 일어났지요.
또 스탈린의 영향을 받은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1970년 초에 한국은 유신헌법을 할 때에 그때 김일성이는 남한을 이제 접수하려고 세 가지를 그가 이제 공약하고 실천했습니다. 먼저 교육계를 잡아라. 그래서 전교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뿌려놨던 씨앗이 한국에 30년 후에 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됐어요. 또 노동자를 이제 포섭해라. 그 민주노총이 그 줄기로 세워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사법계를 지배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법대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 가운데 가난한 학생들에게 김일성 장학금을 줘가지고 1800년에게 그 오늘날 판사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영향이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김일성이가 뿌린 씨앗인데 김일성은 누구에게 그걸 배웠냐면 스탈린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남한의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이 돼야만이 더 이상 아우상 사건도 없을 거고 더 이상 뭐 칼기 폭발 사건 김현희 같은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세월호 같은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뭐 이런 이 광주 5.18 사태며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국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 이것들이 통일되면 그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이제 자료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미국 CIA 같은 데 가보면 다 이 정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나가 이 스탈린이 1937년부터 이 3년 동안이나 우리 고려인들을 다 면살하려고 이 스탈린이 이 일본군의 스파이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또 조선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고려인 지도자 50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중에 40명, 50명을 숙청 처형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연해주에 살고 있던 17만 2천 명의 고려인들 거기 다 몽땅 다 잡아다가 이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유니언 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 이런 공화국에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저 그 당시 이제 시베리아 열차 이게 대륙 횡단 열차가 이제 완성됐을 때인데 그를 가면서 중간중간에 그 동토의 땅, 이 겨울 땅에 이들을 이제 몇십 명씩 그냥 내리게 해가지고 다 얼어 죽게 만들고 이거 참 눈물 어린 일들이 이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1937년부터 39년이니까요. 요게 이제 80주년이 되는 해, 또 50주년이 되는 해, 이때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이 큰 이거 축제를 합니다. 그때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 고려인이 됐다고. 그래서 오늘날은 50만의 고려인이 됐잖아요. 그 17만 이분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스탈린의 계획이 실패가 돌아간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력하게 그리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날에서도 지도적인 인물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인들의 우수성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이런 많은 인원들을 다 잡아다가 강제로 이주시키는데 극동지역위원장인 리우시코프는 1937년 8월에 이 하바롭스크에 머물면서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 강제 이주 정책 추진을 했습니다. 이 접경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간첩의 소지가 있으니 일본인과 접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강제 이주 정책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어떤 관계를 했지만 스탈린이 평소에도 자기들 공산주의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고려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추방하고 유배하고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들은 이렇게 다 그들은 또 나름대로 다 협력을 해서 관계 시설을 설치하고 병력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그들은 삶의 방식을 다 회복한 오뚜기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수십 년간 한국어가 금지됐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한국어를 거의 잘 하지 못하는 이제 2세, 3세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만큼 러시아가 못되게 고려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다시 우리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옵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약사를 보면은 구석기 때부터 사람이 거주했다고 그래요. 이곳의 기후와 지형이 유목 생활의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목축이 발달됐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 지역은 비단길의 전신인 이 바로 이제 실크로드, 유라시아의 스텝 무역로로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과 아시아 끝자락에 다닐 때는 반드시 카자흐스탄을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도 이 지역에 방대한 스텝들이 옛날에 이게 빙하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에 최초로 말을 사용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발전하고 이럴 때도 다 여기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카자흐 칸국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15세기부터. 그래서 여기에 민족을 이루고 살기 시작하며 그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했답니다. 그들의 이제 역사에 보면은 19세기 말에 제정 러시아 이때 그 수도가 뭔가 하면 세인트 피터버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날은 모스크바가 수도지만 옛날 제정 러시아 때 수도는 바로 이제 세인트 피터버그입니다. 여기 이 시절 때에 대영 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주도권을 놓고 벌인 그런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그런 이제 전쟁으로 인한으로 시베리아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군사 기지를 구축을 합니다. 이때 이제 카자흐 이거 중심으로 모든 학교, 정부 기관 이게 이제 이게서 러시아어만 사용할 것을 종용을 했고 이때 이제 일방적인 언어 정책과 카자흐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1897년에 들어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카자흐인들이 제정 러시아의 지배에 반기를 들고 이들의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 민족의 자존심이 대단해요. 지금도 카자흐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복장을 입고 전통적인 그 명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1936년 이후에는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오늘날 카자흐 이쪽 특히 세미레치아 지역에 살기 시작합니다. 세미레치아라는 것은 7개 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말이에요. 그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앙아시아 문화가 여기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민 현상은 제정 러시아의 수도인 이 세인페테르부르크 여기 이제 수도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민국이 감독을 하고 장려를 해서 1940년대까지 약 40만 명의 그런 러시아인들이 이 가자크에 정착을 하게 됐고 20세기에는 약 20만 명의 독일인 유대인들의 카자흐스탄이 여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자크는 그 후에도 그 이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 오는 곳, 또 휴양하는 곳 이런 개념으로 발달이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 알마티 갈 때마다 우리 김상일 선교사님이 저를 어디에 데려가시고하니 그 온천장에 데려갑니다. 온천의 주인이 우리 한국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온천이 그 밑에 지하에 아주 뭐 100m 이상이나 판다나 상당히 깊어요. 제가 그 깊이를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봐서 거기서 온천수가 올라오는데 엄청 참 좋은 온천수가 올라옵니다. 유황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그래서 옛날 구소련 시대 때 러시아의 장교들이 여기 와서 휴양했던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991년도 러시아가 이제 물러가고 카자흐스탄이 받을 때에 그때 이제 한국인이 여기를 구입해 가지고 이 온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참 물도 좋고 해서 좋은 휴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3, 4일 강의를 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 가면은
정말 휴양이 되는, 그리고는 또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하면 참 좋은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게 이제 이 러시아의 영향을 예전에 다 받고 있는 겁니다. 1916년도에 또 센트럴 에이전 리볼트라는 그런 중앙아시아 반란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어요. 제정 러시아와 땅과 수자원을 중심으로 한 갈등으로 인해서 카자흐인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인들의 군사 기지를 공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을 향한 학살행위가 있었고, 이는 제정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신뢰를 잃고 러시아 2월 혁명이 일어나 멸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정 러시아가 공산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러시아 인민들은 해방이 되었고, 1919년 러시아가 소련으로 대체하면서 카자흐는 반란을 멈추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916년부터 1919년까지 4년간 일어났던 중앙아시아의 반란. 오늘날 우리 이 카자흐에 가보면은 이슬람 종교가 압도적입니다. 70%예요. 기독교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금 종교들 있는데 그만큼 아직도 여기에 열악합니다. 제정 러시아가 그 영향으로 러시아 종교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 17% 가운데는 이제 캐톨릭 인구 또 러시아 종교의 인구까지 포함하니까 우리 개신교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 가운데서 저는 카자흐스탄의 연합 장로교 신학교의 강의를 제가 갔어요. 그는 길웅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신학교였는데 그 뉴저지에 있는 그 필그림 교회 양춘길 목사님 교회에서 이 카자흐스탄 여기 연합 장로교를 돕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수로 하실 분을 선거가 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비행기표를 다 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갔던 곳은 우리 김산길 선교사님 제 장로의 신학대학 동기가 되세요. 우리 76기 동기입니다. 장신 다닐지도 이분은 이게 이 도시산업 선교에도 열심히 하셨고 또 이렇게 아주 그 정의와 자유를 아주 외치는 아주 의리파입니다. 이 목사님이 1991년도에 이 카자흐에 가셔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의 아주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70이 돼서 은퇴를 하셨는데도 통합 측에서는 그분을 이제 명예 그런 은퇴 선교사로 임명하셔서 지금도 이 카자흐스탄에 계속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김상일 목사님이 절대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교수로 있으니까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지 한 6, 7번 차례 갔습니다. 아주 여러 번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대개 이제 한 신학교에 그렇게 자주 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분들이 BTH 공부하신 분이 또 MDB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델체 밑에서 TH까지 공부하게 되신다고요. 그 정도 되면은 이분이 그 학교에 어떤 교수연으로 이렇게 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남미의 여러 교수들을 만들고 제가 그 신학교에 그 요즘 협력 관계로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 협력 관계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학교가 세계에 많거든요. 제 사역이 그렇습니다. 교수를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자흐에도 많은 그런 분들을 양육을 하게 됐고 또 제가 모스크바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그게 유일하게 모스크바에서 정부에서 인정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고르비가 이제 무너지고 옐친이 그 나라를 다시 세울 때 어떻게 하다가 그 학교 인가를 받게 돼가지고 유일하게 개신교에서 정통 이렇게 받는 것은 모스크바 장신대인데 그게 우리 한국의 그 장신대 그 교수님 출신 특별히 박청환 교수님이나 또 박수암 교수님이나 또 유시웅 유 목사님이나
저 미네소타에 계셨던, 그리고 울산 제일교회 또 목회를 하셨던 이제 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총장으로 하고 계실 때, 그때 제가 이제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하곤 했는데, 이흥렬 장로님 이사장 지금도 그렇게 계십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흥렬 장로님이 그때 저보고 제 사역을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모스크바 장신도 그런 교수원을 좀 키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지만, 미국에서 그 당시 러시아 이렇게 다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약 조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주를 그렇게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은 제가 한 7번 정도 가면서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교수위원으로 또 잘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 이 제게는 아주 푹 친밀하고 그렇게 또 지금도 현재 작년 11월 달에 김상길 교수님이 또 다시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제가 워낙 우리 여기 개세만의 신학교 학교 일도 많고, 그때 또 제가 동남아 요즘 선교지 다닌다고 제가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곧 또 여기 카자흐스탄에 다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 여기 공화국에 이제 국장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무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화학 원소 118개 그것이 다 여기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무역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수출의 90% 이상이 원유, 천연가스 이것이고, 국민 1인당 GNP도 8,000불로 꽤 괜찮은 그런 수준입니다. 급성장을 하고 미래 총 생산량은 2,270만 2천 톤으로, 이거는 세계 10위에 해당되는 세계 밀생산의 3%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나라는 중앙아시아 나라들 중에 가장 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국가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이 카자흐를 중앙아시아에서 IT 발전 분야에 가장 앞섰다고 보고서를 발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역 수출국 이런 것도 쭉 여기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이 카자흐스탄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여기하고 굉장히 아주 그 전망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 카자흐 이 나라입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상길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수원 유신 고등학교와 서울 오산학교에 교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서울 거척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실 때에 부천에 있는 학교입니다. 통합전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 이분 워싱턴에 있는 그 이제 우리 통합적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때 이제 제주도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할 그런 예정이었는데, 이를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택해서 우선 미국에 가셨답니다. 그 본래 선교사로 예정됐던 나라는 도미니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미니카보다도 그때 이 소련이 이제 독립이 되고, 아니 그저 이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 14개 나라가 막 독립이 되는 그때에 소련이 또 어떻느냐 해서 이분이 우유곡절 것에 1991년 7월 말에 이제 뉴욕으로 가서 그다음 여기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모스크바에 8월 5일 날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시다가 모스크바보다 또 이제 거기서 뭐 아주 그 당시 먹을 것도 힘들었고 굉장히 그 고생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그가 선교지를 찾으러 간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1992년부터 선교를 하게 되고, 가족들 다 한국에 초청 와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33년째 지금 카자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 보고에서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사모님 이성숙 사모님은 거기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수님으로 계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국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이 차고 넘치는지 많은 분들이 한국말을 배웁니다.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맨 처음 갔을 때 놀랬던 것이 한국의 무슨 대장금이며 또 한국의 드라마인 그때 그 이제 그 고조선 이제 세웠던 그때 얘기의 드라마 뭐 그때 그 대조영인가 그것도 이제 방영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분들도 많이 이제 대학에 오시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한국의 드라마에 나오는 고조선 시대 때의 복장이며 그 문화며 습관들이 자기들 꼭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까지 이게 고조선이 이게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고조선이 그 당시에 굉장히 했구나. 그래서 이 한국말 배우는 것이 많이 이렇게 이 성장했는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여기 이제 한국어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지금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이 또 있어서 고려인들이 많이 또 한국말을 배우고 계세요. 그리고는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유학도 오시고 취업도 오신 분들도 많고 이런 이제 중간 역할을 우리 김상길 선교사님이 꾸준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하다가 이렇게 뭐 강도도 만나시고 참 힘든 일도 많이 있는 이 선교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교회도 다 지으시고 2012년까지 목회를 그러니까 20년 동안 줄기차게 잘 해오셨죠. 오면서도 알마티 하면은 그 뜻이 사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알마티는 이게 이제 카자흐에서 제일 큰 도시거든요. 본래 그 수도였고 그리고 이제 1992년도가 이제 아타나타라는 그 북쪽으로 수도가 옮겨갔지만 그 전까지는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마티가 이제 사과라는 뜻도 있을 정도로 큰 또 사과밭을 우리 또 목사님이 인수를 하셔가지고 그 또 그 농장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에 이게 그 사과밭에 가서 하루를 쉬면서 이제 많은 사과도 먹고 또 거기 있는 즙도 먹고 아주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만큼 아주 여기 사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기 이제 있으면서 카자흐는 참 굉장히 아주 전망 있는 곳으로 여기 이제 많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겠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 선교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선교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역사와 문화를 이제 세메치 아까 얘기한 대로 예치라는 그런 이제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앙아시아에 지나갔던 경교의 발자취를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이 기독교의 영향과 가작의 그런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경교가요 불교하고도 같이 이렇게 또 이게 합한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이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이 경교의 그런 발자취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아시아에 가보면은 이게 다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작도 이게 경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선교지 하면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선교가 돼야 된다. 그 삶에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있는 것이 선교다. 그리고 셋째로서는 개개인의 선교사의 독불장군식의 선교가 아니라 지역 선교사단과 잘 협력하고 논의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분이 이제 그때 2012년에 그때 한국 오셔서 저를 또 만나셨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시겠다고 해서 그때 세미레치에라는 것이 이게 러시아 말로 7개 강을 의미하고 그거 중심으로 천사사명에서 흘러나오는 호수로 들어가는 7개 그 호수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이들의 문화의 그런 센터가 됐고
그게 경교의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센터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밀의 지혜라는 언어 자체가 가르쳐 주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문을 쓰셔가지고 이분이 우리 여기에 저 주한 장로교회에 있는 세계 선교 통합적에서 하는 세계 선교 그 중심한 대학교에서 PhD를 받으셨어요. 논문 제목이 세미레 취해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선교 전략 연구라는 것을 이렇게 하셔서 이거 하신 후에도 여기 이제 연구소를 마련하셔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경교의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자. 이래서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에 우리 최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 이렇게 또 기르기스탄에 있는 최갈렙 선교사님도 여기에 멤버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교 연구가 돼가지고 한국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연구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좋은 책들 자료들이 지금 많이 출간이 되고 있고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의 그 연구소에 있는 그 자료들 전시하는 거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산이 있어서 이 알마티에서 바로 높은 3,800m에 있는 이런 천산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꼭대기도 우리가 올라가 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높이가 3,800m가 되는데 아주 거의 연중에도 항상 이렇게 눈이 있죠. 그래서 백두산이죠.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2,800m까지 올라갑니다. 이 케이블카가. 근데 케이블카를 얼마나 타야 되는 거 아니? 그건 한 50분 타는 것 같더라고요. 50분. 30분 타가지고 한 스테이션에서 갈아타가지고 또 한 20분 타고 갈아타고 또 10몇 분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2번 갈아타고 가는 높이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강의를 했는데 여기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죠. 맨 앞줄 맨 오른쪽 끝에 보면은 김부식 선교사님이 여기 계세요. 김부식 선교사님이 그 후에 여기 알마티에 오셔서 본래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아주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음악 또 이게 뭔가 붓글씨도 가르치시고 판각도 하시고 얼마나 재주가 많으신지 본래 우리 김우식 선교사님은 성악가입니다. 그리고 지휘자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음악 선교 이런 거를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여기 우리 시온 장로교회 김상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바로 이 교회 주로 고려인들이 참석합니다. 고려인들 또 러시아인들이 참석해요. 다 러시아언어로 제가 설교하면 통역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강당에 통역하시는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 갈 때마다 통역을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젊은 자매 되시는 40대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하시는데 참 통역을 잘하세요. 이분들이 고려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아주 통역을 거의 동시 통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교회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150명 정도 참석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또 친교도 가지고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모자를 선물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하게 쓰고 있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다 다른 클래스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이제 갈 때마다 또 다른 사진 다른 분이 있는데 요즘에 꾸준하게 또 이렇게 참석한 학생들은 교수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마티 천산이도 자주 갔고요. 이거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르기스탄 갈 때 보면은 그게 4km. 글쎄 제가 그때 기억나는 한 4km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해바라기 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 국기에 보면은 해바라기가 아예 있잖아요. 이 카자흐스탄의 이거 국기거든요. 이게 국기에 아예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